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철종 세무사님 모시고 가족 간 매매에서 조심해야 될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좋은 내용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제 가족 간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또 요즘에 아무래도 가족 간 매매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네.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 매매로 진행하시려고 고려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. 왜 이렇게 가족 간 매매가 많은 거죠?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 매매는 저희가 세법에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. 조금 이제 저가 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좀 더 세부담을 덜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고려를 하시는 것 같고 아마 그리고 또 안 팔리니까. 안 팔리고 맞습니다. 조금 첨언을 하자면 안 팔리는데 네. 정말 팔아야 되는 물건이면 네. 어떻게든 파시고요. 그렇죠. 안 팔리는데 이건 좀 팔기 아깝다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차라리 가족한테 증여나 매매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향후에 좀 네.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데 지금 요즘 뭐 어떤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네. 의해서 조금 가격이 뭐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때에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세무사님이 이게 상담 같은 것도 하시니까 네. 이런 질문도 이제 상담 같은 거 오실 건데 네. 최종 의사결정은 그분들이 하실 거잖아요. 네. 근데 보통 증여를 많이 하나요? 아니면 뭐 직거래, 가족간 매매를 많이 하나요? 아, 근데 보통 네. 일단 처음에는 증여로 거의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가족 간 매매에서의 가장 세금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네. 가장 포인트는 실제로 대금이 오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죠. 이 세금이 실제로 오가는 거에 있어서 네. 조금 무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. 이러한 저희랑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도 결국 증여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네. 하지만 자금 동원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. 이런 경우에는 가족 간 매매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한번 어떤 내용인지 네. 바로 이제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족 간, 즉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네. 있으신 주택을 네. 아들한테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가 한 1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자녀한테 그냥 5억 원에 팔아버렸어요. 절반이네요. 네, 절반 이거 값에. 너무 싸게 판거 아닙니까? 그냥 확 네. 넘겨버렸습니다. 저가로 네.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세법상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네.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가끔 그 부동산 이제 거래되는 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들을 좀 보면 원래 시세나 어떤 보통 이루어지는 가액대보다 조금씩 튕겨나가도 훅 낮은 가액들 이런 네.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저가 양도라던가 이건 너무 한 절반 수준이면 그보단 좀 더 위로 네. 저가 양도 가족 간 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가족 간 매매를 저가로 10억짜리로 5억에 팔아버리게 되면 우리 양도인 아버지와 양수인인 자녀 둘 다에게 세금 네.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네, 어떤 거죠? 먼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양도인에서는 양도세, 우리 소득세법상에 부당행위, 너가 일부러 싸게 팔아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부당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싸잖아요. 네, 누가 봐도 너무 싸잖아요. 10억짜리 5억에 팔았으니까 네.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시가 10억짜리를 5억에 싸게 팔았으니 너가 양도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할 때에는 5억, 원래 우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데 실제 양도가액인 5억이 아니라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내라 라고 하는 게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제로는 자녀한테 5억에 팔았지만 우린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가인 10억으로 가서 계산한다. 네, 이거네요. 맞습니다. 네. 여기에서 그러면 그 조세를 이제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라는 경우, 즉 너가 이 부당행위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네. 시가의 5%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. 음. 여기서 우리 사례를 놓고 보면 10억, 시가 10억과 거래가 5억의 차익이 5억이잖아요. 네. 근데 시가 10억의 5%인 5천만 원보다 더 큰 차이를 훨씬 보이고 크고. 있으니까 훨씬 네. 크니까 마찬가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야에 해당이 되어서 시가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우리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알겠다,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? 좋아, 이건 시가에 어차피 우리 부친께서 아버지께서 내시는 거니까 감당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고요. 네. 그런데 또 양수인 입장에서도 세부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녀 입장에서. 네,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거? 바로 증여 이슈가 되겠죠. 왜 증여가 나오죠? 내가 돈 주고 샀는데? 그쵸. 네. 돈 주고 샀는데 왜 증여가 나오냐? 네. 내가 10억짜리 물건을
만약에 남한테서 샀다면 난 분명히 10억을 주고 사왔어야 할 거야. 예. 그런데 내가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내가 10억짜리를 5억에 싸게 사올 수가 있었던 거죠. 예. 그 차이, 너가 남한테 사면 10억에 샀을 거를 아버지라서 5억에 샀으니까 그 차이만큼은 사실상 증여받은 거다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건데요. 물론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는 아니고 네. 여기에는 좀 요건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. 그 증여세 과세 요건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% 또는 3억보다 큰 경우를, 이상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. 네네. 우리 사례를 놓고 보면 아까 시가와 거래가는 5억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시가의 30%, 즉 3억보다 우리가 크기 때문에 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그 차이 2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,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될 때에는 네. 우리 양도자 쪽에서 양도인 측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로 양도세 계산, 네. 그다음 우리 자녀분 쪽에서는 이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, 이렇게 양쪽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또 검토를 하신 후에 진행을 네.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럼 이 표를 보면 10억이니까 네, 30%인 3억 빼거나 3억 뺀 7억. 네, 7억까지는 괜찮은 거예요? 맞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이 규정 때문에 네. 우리가 저가 양도를 통해서 좀 절세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10억을 7억으로 팔았어요. 네, 그래도 아버지는 10억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마찬가지로 5%는 넘어갔으니까 네. 아버지는 그냥 10억으로 양도세 계산하셔서 납부하시고 자녀는 30%가 넘지 않았으니까 네.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. 그러면 7억으로 내가 자금만 조달하면 되는 거네? 네, 맞습니다. 사실상 10억짜리의 물건을 7억만 지불하고 사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래도 겁니다. 이득이네. 네, 그래도 이득이죠. 그럼 아버지만 세금 내세요 하면 되는 네, 거네?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딱 카드를 빼겠지. 네. 야, 나 비과세야. 아, 그쵸. 만약에 아버지가 비과세야라고 하신다면 네. 그때는 뭐 10억으로 계산하든 5억으로 계산하든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네. 더 수월하게 뭔가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죠. 와,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7억이 없어. 그럼 차라리 5억을 해. 네. 2억에 대해서 증여세 그냥 내고 말어. 네. 그래도 되겠네요? 짤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죠? 그러니까 무조건 요걸 30%는 3억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케이스나 어떤 또 우리의 세금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사실 네. 자금 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네.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보면서 네.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,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엄청 많죠. 네. 네. 가족 간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가족 간 매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네. 저희가 실제 남한테 팔 때와 똑같이 가정을 하고 실제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한번 간단하게 조금씩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네. 자녀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에 대한 이제 이익의 증여가 적용이 될 텐데요. 그럼 이때에 이 시가를 어떻게 뭘로 잡을 것이냐, 이 시가에 대한 이슈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갖다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시가가 얼마인지 기준이 딱 잡혀야 거기에 맞게 어떤 전략들을 저희가 짤 수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나는 유사매매 사례가 뭐 최근 얼마에 결정됐으니까 얼마에 매매가 됐으니까 이거로 가져다 쓰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저것 다 진행을 했는데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만약 혹시라도 과세 당국에서 우리와 보는 게 다르다 틀어져 버리면 이 전략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릴 수가 그렇죠. 있기 때문에요. 이 시가를 얼마로 산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을 좀 받아서 확실하게 딱 정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놓고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좀 좋겠다.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만약 이제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원래 원칙은 2개 평균이지만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1개도 가능하니까 네, 그 부분 좀 감안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네. 거. 그리고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 자금 동원 능력입니다. 그렇죠. 네, 자금 동원 능력이 내가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, 네, 자금 조달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데요. 당연하게 내가 뭐 남한테 사올 때에도 그 대금을 다 마련을 해서 지불을 하잖아요.
그럼 이때 지불을 할 때에 과연 이 자금에 대한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.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작성을 하면 저희 그걸 근거로 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시가를 얼마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매매 금액을 얼마로 정해놓다라고 한다면 그 매매 대금을 지불할 그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지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다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그다음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으니까 주택세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맞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. 그 이후에 뭐 주택임대소득세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후에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고려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, 그다음 이거는 지금처럼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아니지만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 또는 뭐 이런 가족이지만 형제들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 또 보시기에 가족 간에 뭔가 저가 매매로 하면 혹시 이거 명의 신탁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, 특히 뭐 형제 간 매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. 혹시 뭐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 네.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소명 요청들이 오는데 그게 네. 곧바로 세무조사는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세무조사까지 가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? 보시기에.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근데 일단은 가족 간의 매매를 하면 연락은 세무서에서 연락은 그냥 온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. 거의 그냥 이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냥 연락이 와서 요거 실제로 그럼 매매 지급하신 거 맞으시냐, 거래 내역 주세요.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이후에 그러한 지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는데 만약에 그 내역들이 보면서 좀 이상하다, 좀 이거 그리고 뭔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사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다. 라는 점은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가족 간 거래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안 팔리니까. 안 팔리니까. 아니면 이거 좀 싸게 넘겨주고 싶으니까.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. 이제 넘겨주는 쪽에서는 비과세 해버려요. 네. 해버리고 좀 싸게 넘겨버리고, 그리고 자녀가 부담하시는 정도의 증여세 조금 차려 내버리고. 네, 맞습니다. 또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고 네. 막 현란하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과세당국에서는 좋게 안 본다는 거죠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, 저희 뭐 세무사님은 이제 그 마곡에 계시니까 한번 이런 거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블로그에도 칼럼 계속 쓰고 계시니까.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저가형수도 관련된 좀 문의나 상담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던가요? 글쎄요, 뭐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여를 할 때에 좀 자녀분들의 입장에서 싸게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. 네. 특히 작년에 이렇게 좀 한 10월 정도 이게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. 대출 규제. 맞습니다. 그때 증여 엄청 많이 하셨대요. 맞습니다.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. 그때도 있었고요. 네, 이런 고민들은 정말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. 자산 높은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. 방금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.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.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게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 적당히 팔아서 비과세로 팔고 뭐 또 갈아타게 하거나. 그렇죠. 아니면 너 이번에 그냥 이거 네가 해라. 네가 하고 나는 그냥 하나 사겠다. 또 그 돈 받아서. 그러니까 뭐 아까 10억짜리를 한 7억 정도까지 넘길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이제 그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증여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넘기고,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7억에 사는 거예요. 자녀는 당연히 이제 세대분리 돼 있어야 되겠죠. 그럼 이제 부모는 또 소득이 별도 있으니까 받은 돈 보태서 이제 한 20억짜리 사는 거예요. 대출 받고. 그럼 또 자금 출처 또 되거든요, 이게. 그렇죠. 그럼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. 너는 너, 나는 나. 야,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기 그 직거래 관련해 가지고 좀 당부사항 하나 더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뭐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족 간 거래를 자체를 못 하는 건 아니다.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남한테 파는 거와 똑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. 특히나 중요한 거는 자금 동원하는 것과 자금 조달, 그리고 그 자금 조달한 그 자금을 실제로 매매 대금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.
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네. 예, 특히 거기에 대해서 출처가 명확치 않으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.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저는 또 다음 주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스무사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